공선욱 소설의 노래 수용과 자아 발현 양상 고찰.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를 중심으로 김효숙 중앙대.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는 공선욱이 이전 작품에서 보여준 여성의 자아 찾기를 다른 방식으로 내포한다. 청소년들의 급격한 감정 변화 시기에 사회도 급변하면서 더욱 이원화되고 힘이 편중된 쪽으로부터 폭력이 발생한다. 정의는 남성들의 지배 논리에 노래로 저항하면서 정체성을 지켜내려 고토한다. 성인 남성들이 거짓 논리와 물리력으로 여성을 지배해온 역사는 이 작품에서 묘자 할머니로부터 정의 또래 사춘기 여성들에게로 이어진다. 개발주의에 편승한 남성들의 위협과 폭력에 대해 정의는 부드러운 저항을 택한다. 그러나 아동기를 벗어나 사회화 단계에 들어서는 과정에 외부 환경이 폭력적으로 개입하면서 정의의 자아는 분열한다. 핍진한 현실을 건강한 정신력으로 승화하지 못함으로써 병증이 깊어지는 것이다. 정의의 혼이 노래가 되고 노래는 바람이나 비 등 생태 환경으로 환원한다는 상상력은 공선욱이 이전 작품들에서 보여준 에코페미니즘을 변주하여 확장한 것이다. 여성적이고 자연적인 부드러움으로 이 세계의 대립과 갈등을 화학과 상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다. 근데 이전에는 인간의 감정이 이성에 비해 저급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논리에 약하고 감정적인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로 여겼다. 근대 이후 이성주의 중심주의가 해체되면서 남성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 남성에게 지배당하던 여성들은 특유의 부드러움과 융화력으로 감성의 힘을 발휘하기에 이르렀다. 이 작품에 나타난 감성의 힘은 노래다. 노래는 인물들의 자아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는 공선호 소설이 그동안 보여준 감성 나타내기로부터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준다. 정의 아버지가 대표적인 인물로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와 화해하려 하며 남성, 여성, 강함, 약함, 사나움, 정다움이라는 이원성을 해체한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남성 권위주의에 억압당하는 여성들과 역사적 거대 폭력에 희생되는 남성들을 공평하게 배려한다. 장시적인 지성주의를 배제한 이 노래 서사에는 공선호 문학의 지향이 잘 구현되어 있다. 노래는 다른 대중예술 장르보다 접근이 쉽고 정서의 파장과 공감 속도가 빠르다. 노래말을 갖고 있는 노래는 언어의 논리체계로 한정할 수 없는 인간 감정을 담아내거나 촉발한다. 노래는 자아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 간 매개물로서 두 지점 간 접속 지점을 향해 유동하는 에너지다. 노래는 요람에서 부동까지, 즉 자장가부터 장래요까지 인간의 일대기를 실어낸다. 요람의 노래인 자장가는 새 생명과 어머니의 관계를, 장래여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관계를 담아내는도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감정은 물론 타자와의 관계에서 파생하는 감정들을 곡진하게 실어낸다.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이야 그 노래는 청소년기의 정예가 어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자아의 혼란을 겪으며 정신이 병들어가는 것과 이 세계와 어른의 폭력과 공포의 노래로 맞서며 두려움, 슬픔을 이겨내는 양상을 서사화한다. 노래는 인간의 정서와 감정의 매개물로 폭력 대상에게 작용한다. 나아가 의미 없는 소리들도 인물의 감정을 대신하는데 이는 자아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 여성인 정예가 실성해 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주목을 요한다. 청소년기 여성이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자아를 지키는 방편으로 노래를 택하는 것은 남성들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축조한 세계를 청소년의 이성적 논리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이것은 허위 논리로 약자를 억압하고 재산을 강탈하는 성인 남성들의 말의 논리가 이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욕망과 폭력과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관점을 뒷받침한다. 그 노래가 차입한 노래는 소설 속 인물들이 성장하는 동안 체득하는 언어만큼 중요하다. 소설의 서양 음악 요소를 끌어와 작가의 취향을 과시하거나 문학에다 음악적 요소를 장식하는 여타 작품들과 차별되는 혼용 방식을 이 소설은 보여준다. 하루층의 감정, 정서가 노래로 환기되는데 이때 노래들은 공포, 불안, 풍자, 성의 표현 등 다양한 인간 감정을 동반한다. 공선홍은 강주의 월을 서사화한 시합을 창작가 비평 1991로 등단한 이래 하부계층 인물과 이혼녀 등 사회 취약계층의 삶에 대해 부단하게 이야기한다. 그가 현실에 순응하는 나약한 여성들을 창조하며 서사가 슬픈 정조를 띈다는 평가는 여기서 연유한다. 공선호 소설에 대한 연구는 모성성, 여성성, 여성의 자아 정체성, 에코페미니즘, 청소년 소설론이 주를 이룬다. 여성의 생산성과 부드러운 감성, 양육 방식 등의 남성 세계와 확연하게 대비되는 점은 그의 소설의 뚜렷한 특징이다. 그 노래 역시 공선호 소설의 이와 같은 자장 안에서 형성된 이야기다. 이 작품은 정예의
15세부터 22세까지 기간 동안 남성들의 폭력과 권위주의에 의해 자아가 분열하는 가정을 보여준다. 청소년기에 급격하게 닥친 자아 정체성 혼란이 어린의 이익과 욕망의 반사물이라는 점은 다른 성장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변별되는 점은 이 세계와 남성들의 폭력의 정예가 노래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공소는 소설이 부단하게 천착하는 여성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그 노래는 독특한 서사 방식을 보여준다. 남성 사회가 거짓 논리와 자본에 대한 탐욕으로 축조된 권위적인 사회라면 여성 사회는 말을 앞세우지 않는 감정과 서로 돌봄으로 조화와 상생을 꾀하는 생산적인 사회라는 측면이다. 사춘기 소녀 정예가 남성의 지배 논리와 폭압에 대항해 노래를 부르면서 자아를 지키는 양상은 지금까지 보여준 공선호 소설의 경향으로부터 진일보한 것이다. 여성 억압과 자연 억압 사이의 연관성을 처음 표방한 프랑스와 도본느를 인용, 자연과 여성이 남성 중심의 문명 속에서 모두 타자였던 점이 동일한 기반을 갖는다고 봄으로써 공선호 소설의 에코페미니즘 경향을 제시한 글이 있다. 이에 앞서 제기한 공선호에게 생태주의를 다루는 방식은 모성을 다루는 방식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성찰에서도 공선호 소설의 지향을 적시한다. 가부장적 남성 지배체제 개념의 위계적 질서에서 탈피하여 만상의 생명체들이 평등과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적 사회를 목표로 한다는 견해도 공선호 소설의 에코페미니즘에 주목한다. 공선호 소설이 자연과 더불어 남녀가 동등한 인간으로 공존할 수 있는 공생, 조화, 화해 등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관점과 개별 남성의 억압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체계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차원으로 공선호 소설이 사회주의 페미니즘 경향을 띈다는 견해도 있다. 그 노래는 공선호 소설의 이러한 특성들을 기반으로 하면서 노래 부르는 인물들의 감정을 서사에 이입한다. 이는 우리 소설에서 인간의 감정 나타내기가 또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과 장식적인 지성주의를 배제해온 공선호 문학의 지향을 확인하는 증거가 된다. 여성 감수성 같은 이미지들이 나약함을 생산해온 근대 이전 사고로부터의 이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최근 우리 소설이 노래를 사입하는 경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그 노래의 주인공 정예가 남성들의 폭력에 직면할 때 방어 기제로서 노래를 부른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노래들의 발생 근원이나 전승 양상 등 음악 원론에 대한 접근보다는 이 작품의 음악적 요소가 문자로 표상된 문학적 범주를 다룬다. 노래의 형태를 분류하거나 그 쓰임새를 해명하는 것과는 거리를 두며 노래를 부르는 인물들의 감성과 심리가 서사에 기여하는 바를 고찰한다. 남성 지배와 여성 억압이라는 이원 구도, 소설과 노래의 상관성은 운문과 노래와는 다른 점이 있다. 후자가 시는 곧 노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전자는 장르의 차용 또는 이입 현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서사 장르의 운문 요소를 혼용하거나 장르를 해체하는 경향 안에서 이러한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손하게 그 노래에서 당대의 노래들 또는 의성어들을 차입하는 양상도 이와 같은 범주에 있다. 노래는 인간 감정의 매개물로서 로고스에 담아낼 수 없는 감성 영역을 담당하면서 주체 객체를 감성적으로 소통시키는 기능을 한다.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움직인다는 측면은 음악의 의미를 표방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분절하면서 정서에 침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음악은 사실의 구성체 또는 로고스의 집합체가 아닌 인간의 감성 영역을 매개하는 하나의 흐름인 것이다. 나아가 노래는 당대의 풍속과 시속의 문제들을 노랫말과 리듬, 가락으로 실어낸다는 점에서 그 시대를 읽어내는 하나의 감성적 암호가 되기도 한다. 공선욱이 그 노래에 수용하는 노래들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된다. 노래가 개인의 감수성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 된 것은 1980년대에 시민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야외 공간에서 함께 부르는 노래들이 지배 권력의 폭압에 항거하는 계기가 되면서 개인의 정서를 넘어 사회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 작품이 새마을 운동이 전개된 시점부터 강주까지 시대 배경으로 하는 만큼 그무로 시민들의 정서의 하나의 항거수단으로 자리 잡은 노래를 서사에 끌어들여 인물들의 정서를 대변한 시도는 새롭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노래는 개발시대임을 알리는 새마을 노래 대중가요인 마포종점, 군가인 전우야 잘 자라, 전선야곡, 승리의 노래 이상은 제목을 짐작할 수 있는 노래들, 단지 노래라는 엄표로 작중 인물이 노래를 하거나 노래와 관련돼 있음을 보여주는 노동요, 육자배기, 애정요, 참요, 자장가, 판소리, 다수의 대중가요 등이 있다. 개발 독재 시대부터 강주의 5월
바지를 배경으로 이 작품이 수용한 노래들은 대부분 정예와 또래 여성들, 할머니 등 약자들에 의해 불린다. 그 노래는 정예로 대표되는 청소년이 남성의 폭력에 직면하여 노래를 부름으로써 자아 정체성을 지켜내려 하지만 실성해가는 이야기다. 이 소설은 나약한 여성의 노래의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지배적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노래가 사회적 역할까지 담당한다는 데까지 접근한다. 이 글은 남성의 폭력적 지배 성향의 여성의 노래를 저항하는 경우를 찾아봄으로써 공선업 소설의 또 다른 내포와 지향을 확인한다. 남성의 권위적인 폭력과 거짓 논리, 아버지의 노래를 들으며 남성 양성의 교합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정의는 개인지향적 아동에서 사회화 단계로 진입한다. 아버지가 불렀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성인의 정서에 간접 참여하는 것이다. 정예가 아동계를 벗어나 여성성을 갖췄음이 맨스로 환유되고 남성들이 정예와 묘자 등 10대 여성들을 향한 성적 욕망과 정예의 친구인 묘자, 다니 등의 아이를 출산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인물들은 신체적으로 이미 여성성을 갖추었다. 정예순의 묘자 할머니, 정예 어머니에게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혼없는 존재라는 현상 이면에는 남성의 폭력이라는 강한 메타포가 숨어있다. 아래는 남성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예시하는 부분이다. 순애의 경우 김주사는 순애를 빨아먹어요. 순애는 하드를 빨아먹어요. 태태태. 묘자와 진순의 경우 나는 그때서야 알았다. 박용재가 엄마가 시장 가는 시간에 손님이 없는 시간에 맞추어서 동네 식당에 온다는 사실을. 어쩜 그럴 수 있어. 나만 좋다고 한 놈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정혜의 경우 정혜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온몸을 달달 떨었다. 속옷이 벗겨져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숙자는 정혜가 군인들에게 변을 당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오센은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오센이 무엇을 하려는지 정혜는 알았다. 영화의 경우 영화가 저는 더러운 몸이라고 제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당겨 죽었다 했다. 영화도 정혜처럼 그 난리통에 어느 한 날 혹은 한밤에 몹쓸 짓을 당했던 것일까 그랬던 것일까. 묘자 할머니와 진순의 경우 묘자 없는 새에 누가 할머니 넋을 빼갔다. 묘자는 붓구로 찍는 남자가 왔다 간 것을 알아챈다. 그 남자가 벗어든 목장갑이 마루에 있다. 묘자는 그 남자의 목장갑을 이곳저곳에서 봤다. 정연의 집 묻어진 담벼락에서도 보고 우물가에서도 보고 대숲에서도 보고 강가에서도 보고 그리고 우리 집 마루에서 그 목장갑을 본다. 부르고 찍는 남자는 진순이한테도 목장갑을 놓아뒀을 것이다.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의 폭력 고리가 딸들에게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에 저항할 수 없다. 남성 지배력이 완강한 사회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묘자 할머니, 정의 어머니, 정의 순애처럼 농해지거나 미치거나 말이 없어지는 현상을 보일 뿐이다.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 합의는 남성의 권위적 지배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부끄러 찍는 남자가 남의 집 담장을 허물며 다니는 것처럼 폭력은 일방향에서 침투하고 허물어지고 균열이 생긴 여성들의 자아는 혼이 나가버린 빈 껍데기가 된다.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지만 그것을 은폐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슬픔을 공선옥은 정의의 노래로 환기한다. 이 문장 괜히 노래를 불러가지고 욕을 먹고 총 들이대고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그랬던 모양이지. 호호호 106쪽을 보면 정혜는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그랬던 모양이지 해서 군인의 살해 위협 때문에 자신의 몸을 간수하지 못한 정황을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호호호 웃는 장면에서는 정신적 충격으로 실성한 상황을 포착해낼 수 있다. 폭력이 정의 개인에 한하지 않고 윗세대 여성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현실은 이 세계에 만연한 폭력이 순환적임을 시사한다. 그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작품은 인류 역사가 폭력의 내면화와 함께 진행되어 왔고 이 세계의 본질은 폭력적이라는 자연사로까지 우리의 인식을 되돌린다. 파괴를 동반하지 않는 폭력은 자연 상태에서처럼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힘이 한쪽으로 편중되면서 약자를 파괴함으로써 그들을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하기 힘든 지경까지 몰아가는 것이다. 여성의 말이 묵살되는 경우 공선호는 이 작품에서 정예를 통해서는 노래라는 감성적 매개체로 상대에게 저항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묘자에게는 언어의 논리를 부여한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묘자가 할머니의 폭력 피해 사실을 말 이장에게 알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다. 이 목장갑은 부끄러 찍는 사람의 것인데 그 사람이 왔다 간 뒤부터 할머니 넋이 나갔어요. 새마을 사업은 좋은 것이다이. 새마을을 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단다. 그 사람을 혼내주세요. 새마을 사업의 역군들의 노고는 치하해줘야 마땅한 일인데 상은 못 줄지언정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 시책에도 어긋나는 행위여 그런 짓은 공산당 빨갱이들이라 할 짓이란다. 말 권위의 상징인 이장에게 묘자가 폭력 당사자를 응정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묵살당한다. 이장은 개발 논리의 충직한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개발 논리와 애꿎은 동일선상에 있음을 묘자에게 주입한다. 그에게는 개발 논리에 복종하는 것만이 최고 덕목이므로 부르고 찍는 남자의 폭행 사실은 과오가 아니다. 오히려 국토개발의 역군으로서 상을 줘야 한다는 발상이다. 묘자가 발설한 남성들의 폭력에 대해 징벌하는 메커니즘을 작동하지 않고 그럴듯한 말의 논리로 대응한다. 묘자는 할머니가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말하지만 이장은 그것을 왜곡하며 남성 변호를 위한 논리를 동원한다. 이로써 이정은 상부의 시책에 복종하는 남성 집단의 수장이며 부릅고 찍는 남자는 그 집단의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자로서 이장과 유대감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점이 확연해진다. 묘자는 사실을 고발하지만 그것을 검증할 수 없는 사회 시스템 앞에서 여성 또는 약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항변할 통로를 잃고 한다. 지배력은 약자를 억압함으로써 유지되고 약자의 요구를 묵살할수록 지배력은 힘을 얻으며 지배력의 부당한 전행은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구조로 남성 지배 사회가 존립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묘자가 발설하는 사실이 이장의 말이 논리에 패배하는 이러한 구도는 분명한 의미 하나를 생산한다. 약자가 폭력을 당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지배력이 편중되어 있는 쪽으로부터 묵살당한다는 측면과 지배력을 가진 자가 말의 논리로 약자를 회유함으로써 피해 당사자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장의 말의 논리를 반박하고 공박할 수 있을 만큼 사회적 합리적 이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묘자는 이장을 설득할 수가 없다. 공손홍은 이러한 지점을 포착하여 정의의 캐릭터에 노래라는 정서적 요소를 입힘으로써 약자의 여성이 남성 사회의 지배 논리에 대항하는 부드러운 힘을 수행한다. 정예가 침묵과 노래로 자아제 기계를 일관한 이유는 자신의 부모에게서 이 세계의 견고하고 일상적인 폭력 구조를 선체험했고 어머니가 노래와 의미 모를 소리들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봐온 데 있다. 반면 묘자는 할머니와 자신이 당한 폭력이 처음이며 그 부당함을 고발하는 용기 있는 여성이지만 완강한 지배 논리에 가로막혀 사실들이 은폐되고 만다. 정예에게 가해지는 남성의 자본 지배적 포갑은 다음 같은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자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다. 네가 동생들하고 살아갈 방도를 내가 주선해 주겠으니 도시로 가거라. 우선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콩나물을 우선 한 통씩만 떼라. 시장 차가운데 아무 데서나 자리를 잡고 팔아라. 그렇게 해서 돈이 벌리면 그 다음 방도는 네가 스스로 알아보거라. 신념에 의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이웃이 건네주는 종잣돈은 정의에게 유일한 현실적 처방이다. 정의는 어른들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동네 망조를 차단하기 위해 그들이 추방해버린 존재다. 어른들은 정의가 도시로 나가 시장 근처에 자리를 잡아 콩나물을 팔면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장사 미처를 쥐어주고 쫓아낸다. 애미 애비가 없어서 행실이 나빠도 누가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라면서 호의를 가장하지만 정작 의도는 정의를 벌써부터 남자고 그런 짓을 한다고 몰아세워 동네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호의는 정의의 면전에서 악이 뒷담화로 발현한다. 정의가 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지만 오히려 정의를 매도하고 비방한다. 정의를 자기 결정권이 없는 미성숙한 존재로 볼 뿐만 아니라 이들 또한 폭력 남성들의 행위를 묵인해줘야 하는 가족이거나 개발 이익을 놓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다. 자본의 위력을 선점한 자들이며 서로 동조하는 가운데 공동이익을 꾀하려는 자들이다. 정의 아버지를 살해한 석균, 정인의 돼지 새끼를 잡아먹은 박쌤, 우물가에서 정혜에게 몹쓸 짓을 한 부르고 찍는 남자, 이장과 이장댁과 앞집과 옆집과 뒷집 사람들은 모두 성인이다. 그들은 네가 지금 사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짐승이나 한 가지여라는 호의에 악의를 숨긴다. 정의는 본받을 만한 역할 모델이 없으므로 장래 전망은 물론 눈앞의 현실도 유실될 위기다. 타자가 정의의 행동을 결정하는 정황의 중심에는 이장이 있다. 정의가 도시를 떠나고 나면 정의 집을 이장이 이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준 돈은 이장이 그 집을 헐값에 차지하려는 의도다. 이 소설 속 남성들의 형태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자면 그는 개발 논리를 앞세워 약자의 고통을 도외시하는 인물이다. 여성이 부르는 노래, 남성의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 정의 어머니가 폭력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순응하는 경우라면 정의는 노래로 상대의 폭력에 저항한다.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가 겪는 폭력이 남성 지배 체제의 견고한 구조에 묻히고 말았다면 정의 세대는 폭력의 발원지로 개인의 의지를 발현하는 진보를 보여준다.
정예가 노래로 그것을 실현했다면 묘자는 폭력 현실을 말로 고발한다. 인간 발달 단계에 따르면 정예는 5단계인 생식기 13세 이후에 속한다. 이 무렵의 성적 에너지가 증가가 이성을 갈망하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스트레스는 불안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정예가 부른 노래는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남성들이 정예에게 가하는 폭력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 행위이며 정예는 이에 대항해 노래를 부름으로써 현실을 부정하고 격리시킨다. 폭력 당사자들은 정예가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는 동안 심정 변화를 일으킨다. 이들의 폭력은 안정적인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노랫소리가 그들에게 쾌락 감정을 제공하지만 차츰 자아의 위치를 각성하면서 충동을 억압하도록 이끈다. 남성들의 성적인 희롱과 폭력은 정예의 신체가 여성성을 갖췄기에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작용 요소가 되지만 노랫소리가 그들의 심리에 작용하는 과정은 이성의 각성에 따른다. 남성들의 목적과 정예의 목적이 상충하는 것이다. 정예는 노래를 부르면서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반면 남성들은 불안정해진다. 그들은 충동적인 공격성으로 쾌락 원칙을 따라 움직이지만 정예는 그들에 맞서면서 현실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정예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불안, 공포, 불안정을 물리치고 남성들은 공격 충동을 각성하면서 현실적인 자아의 위치로 돌아간다. 아래는 정예가 남성의 폭력에 직면하여 노래를 부르는 예들이다. 부르고 찍는 남자의 경우 나는 빨다한 빨래를 맞이하고 싶었으나 남자는 빨랫감을 빼앗고는 나를 우물가 넘어 개울 아래로 끌고 갔다. 15에 나는 울고 싶었으나 30살에 내가 울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50살에 나는 노래 불렀다. 우물 넘어 개울둑 아래에서 소리 지르면 그것은 대밭을 다 가로지르지 못하고 대밭 속 참새처럼 대밭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노래 불렀다. 노래는 세상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물처럼 멀리 퍼져나간다. 노래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고 묘자 할머니가 말했다. 노래를 부리자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떨지 않는데 남자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아 근데 네 목소리가 왜 그렇게 무섭냐. 시발 노래 부르지 마라. 그러나 나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남자가 나를 치려다가 몸을 으스스 떨었다. 바람은 불지 않았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남자가 덜덜 떨면서도 후후 웃었다. 박센의 경우 박센이 정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정의는 그가 밀치는 대로 쓰러졌다. 박센이 정의 입을 틀어막았다. 정의는 그런 순간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럴 때는 노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예전에 우물가 부르고 찍는 사람들한테도 그랬고 도시의 골목에서 군인들한테도 그랬다. 노래를 부르면 못쓸 짓을 하던 사람들이 웃다가 울었다. 울면서 그들은 도망을 갔다. 욕을 하면서 총을 쏘면서 갔다. 박센이 몸을 파고들 때 정혜는 노래를 불렀다. 정혜는 노래 부르면서 박센의 등에 오르앉았다. 박센이 덜덜 떨었다. 떨면서 뇌까렸다. 조용히 하란께 저 노래를 하네. 이 노래를 해. 노래를 그러면서 박센이 웃었다. 웃으면서 박센이 울었다. 아 18년 저 노래를 해. 노래를 박센은 욕을 하면서 갔다. 박센이 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정혜는 노래했다. 박센의 경우 정혜야 나는 너한테 돈을 주는데 너는 나한테 무엇을 줄래? 이것을 줄래? 박센이 정의 가슴 움켜쥐었다. 박센이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통에 이번에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노래는 입으로 부를 수 없다 해서 부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입을 틀어막아서 노래를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어막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정혜는 노래했다. 하느님은 너그러울까 아닐까? 부처님은 자비로울까 아닐까? 독사는 독이 있어 살지. 벌은 침이 있어 살지. 독은 품어내면 그만, 침은 찔러버리면 그만. 뭐라고 쳐 궁시렁거리지 좀 마라. 시펄 엄마 박센이 엄마를 부르며 울었다. 울면서 낄낄거렸다. 정혜가 부르고 찍는 남자와 박센의 폭력에 노출된 정황이 시점이 바뀐 가운데 서술되고 있다. 정혜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남성들의 행태, 노래를 부르면서 저항하는 정혜, 폭력 남성의 심정 변화, 남성이 사라진 뒤에도 정혜가 노래를 부르는 정황이 동일하다. 외부의 공격과 포갑 때문에 정혜의 자그마한 조화가 균형이 깨질 위험에 처한다. 상대 남성의 충동이 비윤리적인 만큼 위협도 강하며 정의의 고통과 비참함, 굴욕감, 수모도 증가한다. 이러한 남성의 물리력에 여성이 노래로 대응하면서 감성으로 맞서고 있다. 남성의 완력에 맞서서 노래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남성의 쾌감과 정의의 불쾌감이 대립하는 가운데 어느 쪽에서 힘의 지배력을 갖게 될지는 명백하다. 정의의 노래 부르기는 이러한 파괴적 현실에 맞서는 감성작용이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굴욕감과 비참함을 경감시켜주는 부드러운 힘이다. 남성의 긍정적인 충동이 자아의 균형이 깨진 결과라며 정의의 노래 부르기는 자아의 조화가 깨질 위기로부터 자아를 지키려는 시입니다. 자아 갈등은 두 인물에게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정의 자아의 저항 의지는 노래 부르기로 남성의 경우는 돌발적 충동이 노래를 듣는 중 꺾이는 양상을 보인다. 남성이 충동의 노래를 맞서면서 정의는 자신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경계하는데 이는 감정을 변형함으로써 본능 충동과 관련한 상대의 감정은 물론 자신의 감정까지 의식적으로 변환하려는 시도다. 노래는 남성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자 정의의 감정적 돌파를 막으면서 자아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매개체인 것이다. 정의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아의 감정을 관찰함과 동시에 상대의 감정 변화를 의식에 기록한다. 박센 등의 남성과 어른들이 현재 정의의 초자아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부모가 담당해야 할 정의의 초자아는 역할 모델이 부재한 상태다. 초자아의 검열과 감시가 정의의 자아 이상과 동일시 되지 않는다. 인정 없는 세상이라는 정의의 현실 인식은 남성들의 못쓸 짓에 대해서 정답게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상대와의 갈등을 표면화하지 않고 정반대로 행동하려는 의지 반동 형성이다. 상대의 폭력에 비해 완곡한 저항을 택하지만 폭력 남성들은 노래를 무서워하며 도망을 가고 웃다가 우는 정황을 보면 정의의 노래가 그들이 자아에 접촉하여 신경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래는 정의에게 불안을 해소해주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반면 남성들에게는 충동을 억압하고 자아의 자리로 회귀하도록 환기한다. 정의는 긍정적인 기대와 자아 충족감이 조화롭게 내면화된 정신 내용을 원한다. 당한 폭력에 대해 폭로한다면 성인들로부터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 삶의 맥락 밖으로 철저히 소외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는 자신이 받을 능멸과 모욕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숨겨야 한다. 남성들의 기만적인 책략과 불모성이 자신을 황폐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폭력을 은폐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위협적이므로 노래로 자아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노래는 정의가 멀미나고 인정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정답게 굴어야 할 때 내는 소리이며 노래를 부르며 몹쓸 짓을 하던 사람들이 웃다가 울고 울면서 그들은 도망을 가게 만드는 방어기제다. 남성이 사라진 뒤에도 정의가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물리적 폭력에 대한 항구적 부정시입니다. 정의에게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은 이렇게 자아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정의는 엄격한 자기 억압과 검열로 과도한 죄책감을 갖게 된다. 말이 논리의 도구라면 노래는 감정의 매개물이다. 근데 이전까지 인간의 감정은 이성의 안티테제로 여겨져 왔다. 플라톤은 감정이 뇌의 하등 부분을 담당하며 이성을 타락시킨다고 주장했다. 근대 들어 감정은 인간 사고의 중심으로 마음 진화의 핵심으로 대접받는다. 감정이 마음의 장식물이 아니라는 증거다. 인간은 이 세계의 현상을 논리를 앞세워 규정하는 한편 논리에 반하는 감정 나타내기에 훨씬 민감한 존재이기도 하다. 논리 전개는 사유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성의 작용이 필수적이며 감정의 발현보다 더딘 행보를 보인다. 반면 감정 나타내기는 돌발성, 충동성과 무의식을 거느림으로써 즉각 돌출한다. 말은 사유 과정에서 발화자의 의지를 조작하여 거짓 논리를 세울 수 있으나 감정을 가장하기란 어렵다. 노래는 인간의 목소리에 거짓 없는 감정을 실어냄으로써 어떤 매체보다 신속하게 상대의 감수성에 작용하는 것이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 세계를 모사하는데 이 경우 예술 장르는 위협을 가하는 어떤 사물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는 가정을 흉내낸다. 즉 정의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래로서 상대를 위협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상대의 물리력이나 논리를 증가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정의의 선택 여지는 달리 없다. 노인과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내가 이장한테 말해서 너를 새마을 사업에 빼주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마.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너희 아버지가 가져간 쌀 2마리가 보리쌀 한 가마니 중 보리쌀 값만 받지 않으마. 같은 박센의 호의는 장차 정의를 유린하기 위해 악의를 숨기는 행위다. 어른들은 거짓된 호의로 그들의 욕망을 실현하려 하고 아이들은 노래로서 그들의 거짓 논리를 부순다.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공단으로 떠나기 전에 모여 노래를 부르다가 흐느끼고 중학교도 못 가는 자신들의 처지를 자주하며 대중가요, 군가, 전승동요 등을 부른다. 묘자 할머니도 옛일을 회상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당금이 엄마의 숙자도 육자배기 타령을 한다. 어른들의 논리가 말로 치장되고
호도되는 현실에서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정서와 감정을 교환하는 한편 노래를 소통과 상대에 대한 연민, 보살핌의 도구로 삼는다. 경제적 형편이 좋은 박센이 정연의 돼지 새끼와 묘잔의 오리를 가져다 잡아먹고 정센이 정인의 닭을 훔쳐가는 행위를 공손하고 자들력을 가진 남성들의 횡포에 대한 대언으로 제시한다. 흰 남방의 속이 훤히 보이는 지지의 바지를 입고 메꼬모자로 부채를 붙이며 술을 마시는 박새는 새마을운동 기류에 약삭빠르게 편승하여 돈이 될 만한 것을 선점하는 인물이다. 그는 성폭력과 사회물 강탈을 주도한다. 그러한 어른들의 비행에 정의 또래들은 우리 집 다물하게 도야지 피는 끈적끈적 이발소 솥단지에 도야지 기름이 찐덕찐덕이라는 참료를 부르면서 이발소 주인인 정센의 폭력을 물질 욕망을 조롱한다. 남성이 부르는 노래, 이원적 대립 구도의 해체 가능성, 화해를 매개하는 노래, 공선호 소설이 남성 대 여성의 대립 구도를 보여준다는 평가는 그의 페미니즘 성향에서 기인한다. 주체로서 여성의 객체인 남성을 반대편에 세워보지 않고서는 감추어진 모순들을 간파하기 어렵다. 공선호는 이 작품에서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남성들을 보고 있으며 특히 정예가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그들과의 대립각을 노래의 정서로 첨예화한다. 이는 객체로서 남성을 통하여 주체인 여성이 그들의 폭력성을 끌어내어 무화시키거나 상생하기 위한 일단의 서사 전략이다. 적대적 관계와의 맞섬이 대립의 진정한 의미일터 공손홍 이 작품에서 정의 아버지를 통하여 이러한 대립 구도를 불식하면서 상생 의지를 보여준다. 우지마소 우지마소 오목조목 이쁜 사람아 우지마소 꽈리떼까를 불어줄게 우지마소 참기름으로 밥 비벼줄게 우지마소. 그러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착 가라앉혀서 울지 마요. 순자씨 하면 어머니는 키릭키릭 웃었다. 키릭키릭 웃다가 흥 울었다. 그렇지만 어머니와 사랑을 하고 난 다음날 아버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지친 얼굴로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어머니를 때렸다. 정의 아버지는 정의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한 노래를 부른다. 이 작품의 다른 인물들과 달리 남성이 노래의 감정으로 어머니와 화해를 유도하고 있다. 사모요나 가족요에서는 인물들의 갈등 관계가 두드러진다. 진단대로라면 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화해와 갈등을 되풀이하는 관계다. 인용문을 보면 아버지는 어머니의 사랑을 얻기 위해 꽈리떼깔이라는 열매 껍질을 풍선처럼 불어주고 참기름으로 밥을 비벼주겠다고 어르지만 사랑을 얻은 뒤에는 폭력을 가한다. 이것은 작가가 에로스의 폭력 성향을 운이하려는 의도를 넘어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표현한 뒤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그런다는 공손하게 표현대로라면 이들의 갈등은 정다움, 사나움을 동시에 품은 감정 상태가 곧 삶이라는 작가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정답기만 해서도 사납기만 해서도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갈등과 화해가 반복되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슴에 울음이 가득 찬 아버지는 울음을 우는 대신 자꾸자꾸 말을 하고 어머니는 울음소리로 말을 대신했다는 부분을 보면 아버지는 감정을 통제하면서 말의 논리로 어머니를 설득하려 하는 반면 어머니는 감정의 의중을 실어낸다. 아버지에게는 말이 의미화와 분별의 기제이지만 농한 어머니에게 그것은 무용하다. 공손홍은 여기에서 감정이 남성에게서 촉발되어 여성에게 흘러드는 점을 전시함으로써 이 작품에서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또 다른 문면을 제시한다. 말하자면 언어와 노래의 문법 차이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세계를 이원화해온 점을 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로 예시한다. 언어는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객관적으로 현상과 사물을 확정하거나 지시하고 노래는 감성 영역에서 일어나는 감정 작용이라는 점을 보여주면서 남성과 여성의 위치를 전도시켜 보고 있는 것이다. 감정의 유통이 가능한 부부의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적대적 남성과 여성이 노래로 화합할 수 있는지를 물음으로써 남성, 여성, 강함, 약함, 사나움, 정다움으로 이원화된 세계를 해체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엄폐를 넘어서는 소리들. 박용재는 군인한테 잡혀서 뒤지게 맞고 감옥에 간 카센터 사람이다. 공수부대원에게 폭도로 몰려 얻어맞고 8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나와 실성기를 보인다. 옷이 젖은 채로 딱 봐도 눈빛이 홀세 저쪽으로 돌아가 있는 그는 거대 폭력의 피해자다. 공선홍은 이 소설에서 정의 어머니 박용재를 비롯한 그 외 5.18 또라이들의 실성기를 뒤에서 다룰 정의가 내는 소리와 같은 현상으로 보여준다.
살아남았으나 폭력 후유증으로 미쳐버린 인물들의 언어에다 감정을 강조하기 위한 의성어들을 첨가한다. 갔다 왔다고? 그런 데서도 안 써주더라고. 하요이 하요이. 근데 너 자꾸 무슨 소리를 내는 거야? 쭈요 쭈요 쭈요. 위에서 보는 것처럼 공손하고 인물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서술하면서 일반적인 사사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감정의 서술은 생략하고 소리로 그것을 대신한다. 의성어 속으로 들어가야만 감각을 할 수 있는 감정을 위해 소리의 기호들을 장치한다. 감정은 우회로가 없으므로 서술적 언어로 끌고 가기 위해 번잡한 수사를 동원하지는 않는다. 정상적인 인간은 이 세계의 언어 체계에 지배당하는 존재를 볼 때 다른 편애나 정해나 박용제처럼 그 체계로부터 벗어나는 존재가 있다. 그들은 모두 강조폭력의 희생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노래는 실성기를 보여주는 데는 의성어를 차입함으로써 언어의 논리와 의미 체계에는 물론 인간의 감정조차 와해된 상태를 환기한다. 그럴 때 장황한 수사를 동원하지 않는 기법으로 인물들의 심리와 감정의 움직임을 독자들이 유추하게 한다. 인물들이 내는 소리를 입으로 직접 발음해 보게 함으로써 감정 상태가 인물이 처한 현실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균형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유동하면서 소멸하는 인간 감정을 문자화하는데 주요한 기법은 없을 것이다. 공손하고 인간의 감정을 의성어로 붙잡아 둠으로써 작중 인물의 정서를 독자가 발음해 보므로써 이해하도록 장치한 것으로 보인다. 인물의 감정을 서술 묘사하기보다 그것이 발현되는 순간에 내지르는 소리로서 인물의 주관적 감정을 독, 독자가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타자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일은 불가능한 만큼 공손의 감정표현법은 독자의 정서에 직접 침투하는 효과를 얻는다. 사회적인 실패와 자아 분열. 정의의 노래 부르기는 불쾌 감정을 퇴치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말의 논리로 세계의 폭력에 맞서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 혼신을 다해 부르는 노래들은 상대의 감정에 침투하여 폭력성을 무력화한다. 정의도 어머니처럼 의미 모를 소리들의 세계로 진입하는데 이는 정의의 언어가 해체되면서 상징계를 이탈하는 현상으로 노래 가사들도 점점 뜻모를 소리로 와해되어간다. 우지마소 우지마소 꽈리때깔은 불어줄게 우지마소 참지름으로 밥 비벼줄게 우지마소.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불러주던 노래를 불렀다. 우리 집 뒤무락에 도야지 피는 끈적끈적 이발소 솥단지에 도야지 기름은 찐덕찐덕. 홍굴아시디 비디비운가. 나는 우선 피가 부족해서 피로를 느끼고 힘들고 강 저쪽 미루나무 그늘 같은 데서 좀 쉬고 싶고 그럴 때는 처음 볼 때는 나름대로 이쁘게도 보이고 험악하게도 보였었어. 군인 안 봤어. 한 번도 잘 안 봐. 부모가 없어 나서 무지하게 마음이 외롭고 고독을 느끼고 그럴 때는 하느님을 의지하고 살았지. 그 군인하고 나는 아무 일 없었거든. 하느님한테 꺼릴 것 없고 아무 일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상당히 불쾌하고 노래하는 사람 곁에는 항상 우리 주님이 임하시지. 정혜는 비만 오면 시장통을 소리치며 뛰어다닌다. 정혜는 영암집 방에서 인형을 업고 서성였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미친년이 오세라고 삐꾸를 했다네. 아바 아바 샤옹 기샹. 정혜가 소리 지르자 쫓아오던 아이들이 우뚝 섰다. 정혜는 이제 빛이 되었다. 노래소리는 바람을 타고 이렇게 울려 퍼졌다. 아리오. 머리를 산발하고 떼묶고 해진 옷을 입은 여자는 맨발의 여자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얼굴을 한 여자는 비가 내리는 골목 밖으로 울음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는 노래소리를 흥얼거리며 갔다. 방사를 이끌기 위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불러주던 노래를 정혜가 흉내내고 있다. 노랫말 가사는 정작 거짓말이다. 아버지는 노래의 가사대로 실행하지 않는다. 말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정혜는 알고 있다. 그래서 감정의 통로를 활짝 개방한다. 정혜가 부르는 이 풍자 노래에는 상징계의 언어체계가 살아있다. 도덕적 결함이 있는 상대의 행위를 조롱하는 것이 풍자다. 정혜의 언어는 아직 건강하다. 말이 무용해지면서 소리에 감정을 실어내기 시작한다. 군인에게 폭행당한 때를 기점으로 횡설수설 혼잣말을 하면서 언어가 교란된다. 폭행당한 사실을 숨기려기보다 언어는 과잉되면서 구조가 무너진다. 현실의 문맥과 언어의 문법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실성의 조짐이 보인다. 정의의 실성계가 분명해진다. 정신구조가 깨지면서 노래와 소리의 투쟁이 시작된다. 정신이상 증세가 분명해지면서 정의는 소리의 세계로 진입한다. 감정이 과잉 상태다. 감정은 사색과 생각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자신이 나아갈 직행 통로만을 찾아 나간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얼굴로
알 수 없는 노랫소리 흥얼거리며 사라지는 정에는 타인의 인식 영역을 이미 넘어선 존재다. 정에는 노래를 부르는 것 외에도 아래처럼 상징계의 말이 소거된 형상이자 반영물인 그림자에 집착한다. 침묵을 애호하는 심리는 같은 행위로 이어진다. 비가 왔다. 비가 오면 그림자는 찾아오지 않는다. 정의의 가장 정다운 친구. 그림자. 그림자는 조용하고 그림자는 말이 없고 그림자는 말을 시키지도 않는다. 그림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림자는 거짓 행동을 하지 않고 그림자는 정예가 저를 어루만지면 저도 어루만지고 정예가 저에게서 손을 떼면 저도 손을 뗀다. 정예는 제가 먹던 밥을 헛간의 생쥐들에게 먹이고 제 그림자에게도 먹였다. 신체와 관련한 욕구를 억압하면서 상기계를 서서히 이탈하는 과정. 기본적인 섭신 욕구를 거부하는 경향은 청소년기의 특징 중 하나다. 매일 섭취하는 음식을 줄이면서 신체적 욕구를 즉각 만족시키는 것을 피한다. 본능 욕구를 도덕적 견지에서 억압하는 것이다. 정혜는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불러주는 노래를 부르다 만다.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욕구를 아버지의 욕망으로 돌림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다. 성인들이 구축해 놓은 논리는 그들의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한 질서이며 그것이 말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정혜는 여러 경우들을 통하여 확인한다. 말에는 기포와 다른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어른들의 욕망을 실어내는 기제임을 각성한다. 정혜는 노래 부르기를 멈추고 의미 모를 소리를 발산하면서 상징계의 질서를 위반하고 파괴하는 미친년으로 전략하단다. 정혜의 노래 부르기는 이 세계의 폭력에 대한 방어 기제이자 저항의지이지만 노래로서 고통과 공포를 승하지는 못한다. 자아가 분열하고 해체하면서 정신병 징후가 점차 농후해지는 현상은 열 번째 방어 기제인 승하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현 시대의 일방적 폭력과 폭압은 용인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지나간 시대의 지배적 폭력성의 여성들이 노래로 저항하는 것에 대한 보고서이며 사회 시스템이 약자를 보호할 수 없는 정황을 서사함으로써 힘과 거짓 논리로 약자를 지배해온 남성들의 지배 논리를 들추어낸다. 사회는 인간의 욕망을 구현하는 곳이자 그것이 좌절되는 곳이다. 욕망과 자아의 절충, 자아와 초자아 간 타협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면 인간은 외적 내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자아의 행동과 사고를 검열해 줄 자아, 이상이 없는 사회, 그러한 타자가 있더라도 역할 모델이 되어주지 못하는 병든 사회는 자아의 건강도 해친다. 정의는 이 세계의 폭력으로부터 자아를 지키기 위해 노래라는 방어 기제로 정체성을 지켜나가려 하지만 이익에만 몰두하는 남성 지배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실성하고 만다. 이 작품은 자본으로부터 소외된 정의 가족 등 하부 계층과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자본이 이 세계를 이끌 것이라는 낌새를 알아챈 남성 지배 계층을 통하여 상생과 화해를 모색한다. 아울러 우월을 겪으면서 삶이 굴절된 남성들로부터는 거대 폭력을 이끌어낸다. 여성이 남성 폭압의 희생자라면 남성은 거대 폭력의 희생자로서 또 다른 측면의 약자함을 보여준다. 생태를 파괴하고 변형하는 지속적인 폭력이 문화를 발흥시키고 성장케 하는 것처럼 지배 권력의 약자에 대한 폭력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남성 폭력에 희생당하지만 격변하는 시대의 거대 폭력에 희생되는 남성들에게도 작가의 배려는 안배되어 있다. 이 세계를 이원구조로 갈라놓는다는 평을 받아온 공선옥 소설은 이 작품에서 정혜의 아버지를 통하여 그러한 비판을 불식시킨다. 이 세계는 남성적 권위나 힘만으로도 여성적 포용이나 부드러움만으로도 유지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적대적 남성과 여성이 노래의 정서로 화합할 수 있는지를 물음으로써 이 세계를 분할하는 남성 여성 논리 감성자본 무자본이라는 구도를 해체하려는 상생의 메시지다. 사회화 실패한 정의는 원시 상태로 환원한다. 정의 혼의 생태 회귀 현상은 반드시 폭력 없는 세계와의 일치성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때 폭력은 일상적이지만 타자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서 상존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본성은 폭력적이지만 균형을 깨뜨려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물리력이 아닌 공평한 힘의 작용인 것이다. 이 폭력은 노래 부르는 자의 감정처럼 자의적이고 스스로 일어났다가 스스로 소멸하는 공정하고 자연스러운 힘의 영역에 관한 것이다. 그 노래의 정의는 지금까지 공선호 소설이 보여준 자기 희생적인 여성성으로부터 일정 부분 벗어나 있다. 세계의 불화와 갈등을 모성으로 포용하는 고전적인 여성성에 안주하지 않는다. 이는 희생을 강요당하는 객체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갈망이 방향된 것이지만
사회구조가 정의의 자아를 위협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이 작품의 생태학적 성향을 감안하더라도 정의 육체의 행방에 대한 모호한 결말은 다소 추상적이다. 정의의 정체성 문제가 죽음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작품의 결말에서 보여준 그동안 부도덕했던 인물들이 각성하여 정의를 보살피는 행위는 의미를 획득하기 어렵다. 이원화된 세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이웃들의 의지를 정의가 수용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노래는 공선호 소설의 여선 주인공이 타자의 삶을 벗고 자아를 찾으려다 실패한 서사로 봐야 할 것이다.